안녕하세요. 저는 재단법인 피플의 미래일터 연구원장 임영섭입니다. 세월호 사고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우리 사회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변화가 과연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수준을 얼마나 향상시켰을까 하는 것을 진단해보고 어떻게 하면 실제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방안들을 좀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가 뭘까? 이런 걸 좀 알아보고요.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안전 실태를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안전관리 관련한 제도는 세계 제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산재 사고는 아쉽게도 선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안전한 직장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검토해보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우리 사회에 많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이죠.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서 구조부 변경을 했고 평형수를 뺐습니다. 평형수는 풍랑을 만났을 때 배의 보건력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단입니다. 그리고 과적을 했고요. 화물을 고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운송 수입이 안전보다 우선시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1995년에 백화점이 무너져서 520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났죠. 세월호 사고는. 그런데 이 19년 동안에 우리 사회가 변한 거는 적어도 안전에 관련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세월호 삼풍백화점 보면은 매장을 늘리려고 구조 변경했습니다. 세월호 구조 변경해서 화물 더 실으려고 했죠. 평형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뺐습니다. 삼풍백화점 보면은 사고 당일 오전에 이미 기둥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고 전일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 건물이 이미 위험 수준이구나 하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또 천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 신호를 무시한 대가가 520명의 생명을 앗아간 게 되는 거죠. 여기 최고 경영자가 20분 전에, 그러니까 직원들이 와서 회장님 이제 더 이상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20분 전에 대피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라서 식품 매장에는 정말 사람들이 꽉 찼었어요. 근데 안내 방송 하나 없었습니다. 혼자서 도망갑니다. 세월호 선장 배를 가장 먼저 떠났어요. 어떤 안내 방송을 했냐고 그러면 배에 남아있어라.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수학여행 가는 배에 남아있어라. 그리고 자기는 도망갔어요. 근데 이때는 이미 연안이라서 어선들도 와 있었고 배를 탈출했으면 다 구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자기 혼자 탈출한 거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정책과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바꿨어요.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3년도 못 가서 다시 원상복구됩니다. 2014년은 어디를 가도 안전이 화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경제계의 어떤 그 총수들, 소위 안전 경영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실제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안전한 일터가 그 후순위의 어떤 경영 방침이었는데 2014년에 세월호 사고 후에 최우선 순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이 경영 방침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1901년이죠. 게리 사장이 US 스틸사의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원래 경영 방침이 생산 제일, 품질 제이, 안전 제3이었는데 이거를 안전 제일, 품질 제이, 생산 제3으로 바꾸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국가 시스템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안전할까요? 우리 사회가 안전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기 마스크 다 쓰고 계시잖아요. 마스크가 일상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못 썼어요. 지하주차장 가보면 매캐한 그 공기 속에서 주차관리원이 일을 합니다. 마스크를 안 써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쓰느냐 그랬더니 고객들이 거부감을 가져서 사장님이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고객의 거부감이 안전보다 우선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더 충격적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그림이 실려 있어요. 하나는 계산원이 앉아서 일을 봅니다. 또 하나는 서서 일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학생들 대답이 앉아서 일하는 거 건방져 보인다.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고객의 기분이 의자가 있어도 앉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회가 안전할 수 있느냐? 안전한 사회냐? 아닐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현수막이 많은 나라가 굉장히 드뭅니다. 공사 현장에 가보면 현수막이 아주 없는 현장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안전수칙을 안 지키는 건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거라고. 저는 이 현수막을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설치했는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수많은 현수막을 설치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계속 설치할 수도 없고 내용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머리가 쥐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 고안해냈겠죠. 근데 어떤 게 안전관리에 효과적일까요? 현수막 매거는 것, 필요하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 명백할 것 같아요. 설령 현수막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어디에다 붙여야 돼요? 공사 현장 담벼락에 붙이는 건 누구 보라고 붙이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안전한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좀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해물질이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실크 스크린 인쇄 공정에서 후드를 이렇게 설치하면 스크린 인쇄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코를 통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설치 안 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이건. 설치하려고 하면 맨 오른쪽처럼 설치를 해서 유해물질이 바로 후드로 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는 단속에 걸리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로자의 건강을 담보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도,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해서 안전이 바로 확보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통계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 안전 수준을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볼까요? 그러니까 2019년까지요. 한 10여 년간 통계 분석. 그러니까 이건 질병 사망자를 포함해서 전체 사망자의 만인율입니다. 보면은 거의 의미 있게 감소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난 2014년하고 2019년은 사망 만인율이 1.08로 동일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당연히 많죠. 위험한 업종이니까. 그래서 전 사망자 수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질병 사망자를 제외하고 업무상 사고 사망자만을 놓고 따지는 만인율을 보면은 그래도 지난 10년간 의미 있는 감소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14년에는 0.58이었는데 2019년에는 0.46이죠. 근데 여기도 뭐 이게 사고 사망자를 놓고만 보면 건설업이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고 사망자의 반 정도를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거죠. 저희가 그 국가 간의 어떤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사고 사망 만인율을 봅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안전 수준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죠? 영국의 몇 배입니까? 18배입니다. 18배. 다른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로 봤어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게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업 사망 만인율과 대비했을 때 건설 산업 사망 만인율이 높습니다. 건설업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는 전산업 대 건설업 사망 만인율 대비 비율이 한 1.4배 정도 되는데 영국의 경우 몇 배입니까? 4배? 4배가 넘죠. 다른 나라도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이거는 왜 그런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건설업이 안전해서 그럴까요? 왜 이런 그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 우리나라가 전산업 사망 만인율 대비 건설업 사망 만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을까 하는 것은 분석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업이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사고 유형을 보면 추락, 끼임이 많습니다. 이거는 쭉 그래요, 전통적으로. 이게 전통적인 재래입니다.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페트롤 점검 등 행정력을 거의 총동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효과적이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통적인 재해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계의 종목, 요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잖아요. 하청 노동자의 사망자가 많다, 재해자가 많다.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게 하청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은 거냐, 누가 일하는 게 중요한 거냐, 그 작업 자체가 하청 노동자가 하는 작업이 위험한 것이냐 하는 거는 저희가 좀 이렇게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는 일본의 제도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 제도. 그 다음에는 미국, 유럽이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제도를 많이 도입을 했어요. 어떤 것은 지금은 우리 아주 독창적인 것도 있고 그들 나라보다 훨씬 강한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제도는 이미 아마 세계 제일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고율은 선진국의 최고 수준이라는 이 현실을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사례를 들겠는데,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어요. 그래서 도급사업주의 의무도 강화하고 초보 경영자의 의무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CCTV에서 따온 장면이에요. 이 세 가지 장면을 따왔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도 뭐가 문제인지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로 헤드랜턴이 없습니다. 손으로 손전등을 가지고 점검을 해요. 손이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얘기죠. 위험에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점검구가 있는데 점검구를 열고서 머리를 넣고서 점검을 합니다. 근데 컨베이어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세 번째 보면은 저게 풀코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급 상황 시에 누군가가 당겨주면 컨베이어가 스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당겨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원인은 누가 봐도 이 세 가지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입니다. 이게 보면 헤드램프가 없었다. 그 다음에 2인 1조를 실시하지 않았다.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을 했다. 그죠? 근데 안전보건 규칙에 보면 제92조에 보면 정비 등의 작업 시에는 운전을 정지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덮개가 있었어요, 사실은. 덮개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그랬어요. 근데 덮개가 있긴 있는데 점검구가 있어서 점검구를 열고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덮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하나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난을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또 중대재해법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간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지,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최고 경영자를 처벌하지 못했던 거는 처벌해도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밖에 할 수 없었던 건 양형 기준이 턱없이 낮았고, 또 하나는 최고 경영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개별법에서 명령 규정으로 어떤 과실범을 처벌한다거나 해석상 명백한 경우로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대재해법을 만들었는데 과연 형량을 높이고 했다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될 거냐 하는 거는 법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의무 위반을 근거로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가하기 힘들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초의 취지대로 대기업이나 최고 경영자를 처벌하기가 그렇게 쉬울 것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쉽사리 단정할 수 없겠다 하는 그 의문이 드는 거죠. 건설안전특별법의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좀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고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입니다,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분야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이에요. 그럼 건설안전재해가 많다고 그러고 건설재해가 많으면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래요. 광업이 사실은 건설업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럼 광업안전특별법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학안전특별법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교육, 건설안전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교육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아마 법을 만든 사람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걸 수용하는 게 사업주 측에서는 구분 못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또 하나의 서류 만들어서 캐비넷에 보관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말 겁니다. 중복기재라는 비난이 계속될 거고요. 아까 그 위험의 외주화를 말씀드렸는데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이죠. 그러니까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다가 또 다른 김군이 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이게 하청 노동자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전문가들 포함해서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펴보면 그때 그죠? 저거는 아마 그때 그 유품에서 나온 컵라면인데 이 국민들이 울렸습니다. 어딘가 쪼그리 앉아서 먹었을 컵라면이었었죠. 국민들이 참 굉장히 안타까워 했는데 스크린 도어를 고치고 있으면 누군가는 열차의 상황을 파악하고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게 영문이 됐든 또는 2인 1조가 돼서 다른 사람이 감시를 하든. 근데 그런 게 없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도시철도공사 직원이 수리를 했으면 괜찮았을까요? 그 작업이 위험자고 위험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라서 사고를 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는 굉장히 그럴듯한 어떤 명제이긴 한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청 노동자가 하는 작업 자체가 위험한 거지 하청 노동자가 해서 위험한 건 아니다는 거죠. 해석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해당 작업에 전문 기술성이 있는 하청 노동자가 작업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안전관리의 어떤 원칙인데 원칙상 그죠? 산업안전은 어떤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관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 그 사업을 막는 상태에서 하는 건 최후순이에요, 후순위. 그래서 해외에서도 어떤 하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걸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제도와 시스템 가지고는 곧바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교육을 통한 안전의 체화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학교 교육,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조기 교육이에요.
근로자를 상대로 교육을 하는데 이미 잘못된 습관, 인식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치인, 경제인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분리교육이 아니라 기본으로서 교육. 아까 그 학교 안전 교육에서도 말씀이 잠깐 있었는데, 안전을 별도의 과목으로 하고, 그게 효과적일 거냐. 제가 이 학교 안전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럽 안전보건청에 담당자를 면담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안전 과목을 하나 신설하고 그걸 의무화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먹고 갔었어요. 근데 그 사람 대답이 상당히 이색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네들도 그런 별 효과를 못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전을 별개의 것으로, 전문가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영수에 밀려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각 과목에 경제, 뭐 과학, 기술, 체육 이런 과목이 기본으로서 녹아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키 배울 때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부터 배웁니다. 리프트를 어떻게 안전하게 탈 것인 것부터 가르치거든요. 기본으로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가 반복 교육입니다. 안전교육 한번 했으니까 끝이다.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에빙하우스의 망각이론 곡선인데 보시면은 교육을 기억한 지 10분 만에 막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반복하면은 이게 장기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체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복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가 작업 전 현장 교육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고릴라 실험이라고 하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영상인데 흰 티셔츠, 검은 티셔츠 팀이 농구공을 패스하는 걸 카운트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여줘요. 근데 그 중간에 엄청 큰 고릴라가 가슴을 치고 막 지나가거든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 보여주고 나서 시청자한테 고릴라 봤냐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대부분이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공 패스하는 걸 카운트하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만 집중을 하고 고릴라는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지시할 때 반드시 고릴라를 보라고, 고릴라를 유의하라는 지시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가 실효성 있는 제도입니다. 아까 이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산업안전보건법도 상당히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형별이 어떤 경각심을 줄 수 있어도 실효성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처벌이 계속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게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실효성 있는 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기업은 결국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울산지방법원의 어떤 판결문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 사고 발생 시 법인인 회사가 납부할 벌금액을 포함하여 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월등히 적다면 같은 잘못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죠? 아마 이 판사가 보기에 이 회사가 굉장히 잘못을 해서 사고를 내서 엄벌에 처하려고 봤는데 보니까 양형 기준에 결국 몇백만 원 벌금이더라. 이게 아마 분노가 일었을 것 같아요. 이런 판결문을 쓴 거 보면. 또 하나가 실현 가능한 책무를 부여해야 됩니다. 우리 규제가 상당히 잘 정비됐다고 그러는데 그 개중에 보면 지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계획 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계가 되기도 전에 발주자가 어떻게 무슨 위험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또 평생에 한두 번 발주하는 발주자가 어떻게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만들까요? 의문이 됩니다. 이 제도의 모델인 영국 CDM은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발주자는 충분한 공기, 그다음에 자원, 그죠? 공사비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걸 적정한 걸 제공해야 돼. 또 정보를 제공해야 돼. 예를 들면 대지에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는지, 고압 가공 전선이 가고 있는지 이런 건 정보를 주라는 얘기죠. 그건 발주자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엄벌과 지원 병행입니다. 엄벌이 사실 어떤 비난의 대상이기도 한데 이런 말은 예방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지 엄벌로는 안 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앞뒤가 사실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엄벌로 안 된다는 얘기는 엄벌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예방 시스템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관리 잘하고 엄벌하면 안 하지 않습니다. 엄벌이 반드시 필요한데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관리 의지가 있는 기업은 크기를 불문하고 엄벌해야 됩니다. 그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안전관리 의지가 있는 기업은 대기업의 경우는 뭐 재정적 지원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을 제공해주고 뭐 정보를 제공해주고 하면 되겠죠. 대신에 중소기업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이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첨단 기술이 어떤 우리 생활 편의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안전 점검로를 통해서 다 저리 일일이 점검했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올라가기 어려운 거, 위험한 곳은 드론이 다 점검하고 훨씬 사람보다 잘 점검하고 점검 자료도 보관이 잘 됩니다. 요새 스마트 헬멧이죠. 옛날에 헬멧은 그냥 날아오는 물체 막아주는 거였는데 요새는 센서를 부착해서 어떤 위험 지역에 들어가면 경보도 해주고 통계실과 서로 소통도 하고 그죠? 기술자 가스가 있으면 가스 경보도 울려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무리한 작업, 반복되는 작업, 근골격계 질환 유발하잖아요. 그거 요새 엑소스켈리톤, 외골격 로봇이라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담 작업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래에는 아마 사이보그 인간처럼 이런 인간이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서 노동을 대신할지도 모르죠. 또 하나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앞분도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 환경이나 작업자 모니터링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가상 실험을 통해서 위험 작업을 그러니까 미리 그 작업을 시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고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지 않고도 현장의 상황을 100% 재현할 수 있어요. 디지털로. 그래서 발전 설비를 예를 들면 언제 보수해야 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거를 사무실에 앉아서 그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사는 사실 발전 설비 제조회사 였는데 요새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유지관리 서비스 업체로 변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고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면은 가장 예방에 우리가 적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딕티브 솔루션이라는 안전 컨설팅 회사에서는 1000만 건의 사고 통계 분석을 통해서 재해를 80에서 97%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재해 예측 건수하고 재해 실제 발생 건수가 굉장히 놀라울 만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안전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첨단 기술을 잘 활용하려면 적어도 공공 서비스가 해야 될 것 같은 4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술 발전과 규제 간 갭 발생을 최소화해야 돼요. 기술 발전하고 규제는 항상 갭이 있어 왔습니다. 기술을 규제가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천천히 기술이 발전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엄청난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갭이 너무 커져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보면 로봇과 사람 간에는 1.8m 이상의 울타리를 치라고 그랬어요. 산업 로봇 시대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협업 로봇이에요. 사람과 로봇이 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울타리를 쳐요? 규제 갭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데이터죠. 모든 첨단 기술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아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복지공단 이런 데이터들을 잘 가공해서 제공해야 돼요. 근데 개인정보하고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공공이익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첨단 기술 어떤 기기의 어떤 기술 표준화, 질의 저하를 막고 어떤 표준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있죠.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의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좀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갖춰온 제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전에도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 구호로서 안전을 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도를 잘 만들어서 안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그걸로 막을 수 있는 산재는 막고 있어요. 막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발전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미 마련된 제도를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적용할 건지, 현장의 작동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정치인이나 정책 담당자한테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주목을 끌 수도 없고 그럴 듯해 보이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남은 재해는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